제 첫 투자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01년도에 그러니까 제 명의는 아니고 저 이제 대학생 20살이었잖아요. 저희 어머니 명의의 빌라 잠실 삼전동에 있는 한 24평 정도 되는 규모의 1억 정도 되는 빌라를 구매를 대출 많이 받아서 살 때 제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이제 제 명의가 아니니까 100% 지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죠.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하지만 한 30%? 많이 잡으면 40% 정도 이제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그 잠실 삼전동이면 네네. 지금은 좀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거기가 2021년 실거래가로 지금 한 4억 9,500인가 그럴 거예요. 한 네. 5배 됐네요. 그쵸. 거기가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뭐 지하철도 없고 이제 잠실 쪽에서 가장 이렇게 서민형 빌라들만 있는 그런 서민 주거 지역이었는데 그쪽에 뭐 삼전역, 뭐 9호선 속천호수역 그 9호선 지하철역도 생기고 또 워낙 그 잠실 쪽이나 뭐 강남 쪽 뭐 송파구 강동 갈 것 없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빌라들도 그런 아파트 가격이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 빌라를 2001년에 구매를 했고요. 한 1억 7천 정도에 2008년? 9년? 이때 이제 부동산 버블이 가기 거의 이제 그 끝물이잖아요. 상투죠. 그 시점에 그 집을 팔고 잠실 본동에 조금 삼전동보다는 조금 종합운동장역에 좀 더 가까운 그쪽에 좀 더 규모 큰 30평대의 빌라를 상투에서 하게 됩니다. 아, 고점에 팔고 고점에 산 거네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우리 이거 팔고 잘하신 거 아니에요? 갈아타기? 성남 쪽에 우리 아파트를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때니까 이거 빌라 말고 형편이 조금 펴졌어요. 이때는 저희가 힘든 시기를 좀 이겨내고 막 누나들도 돈을 벌고 저는 이렇게 돈은 안 벌고 쓰기만 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 성남 쪽이 지금 이쪽이 뭐 성남 하남 이쪽이 그때 이제 재건축 많이 안 됐을 때죠. 뭐 산성 포레스티아 뭐 이런 거. 그래서 그쪽 아파트가 좀 저렴하니까 우리 잠실 쪽도 좋은데 이제 그쪽으로 좀 이사를 가자. 근데 어머니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잠실을.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묵살이 되고 이쪽에 좀 큰 빌라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 뭐 이것도 상투로 3억 한 5천 뭐 이따가 알려드릴 거지만 3억 5천 정도 구매를 해서 한창 뭐 2011년 12년 요때 한 1억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전세로 6억 4천에 주고 있습니다. 와. 전세로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로 하면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요, 빌라. 빌라. 30평 빌라. 30평 빌라. 그냥 여러분이 이따 사진 보여드리죠. 흔하게 볼 수 있는 빌라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발에 채이는 특별한 거 없는 그 실거주용 빌라고요. 그래서 13년 정도 동안 발 뻗고 잘 이렇게 거기서 살면서 월 한 연으로 치면 그래도 한 2천만 원씩, 한 1,500, 2천만 원씩은 오른 거죠. 그래서 거기 투자를 했고요. 한 번만 정리해보면 2008년에 네. 그 전세 30평짜리를 매수하신 거네요. 실거주로 매수를 한 거예요. 실거주 매수. 네, 대출을 또 많이 받아서. 근데 이때 산 게 3억 5천이었고. 네. 매도를 그 전 빌라를 1억 7천에 하신 거고. 그쵸. 1억에 샀다가 1억 7천. 그러니까 뭐 한 10억짜리가 17억 된 거죠. 아파트로 치면. 1억에서 1억 7천이 뭐 7천밖에 안 돼 보여도 비율로 따지자면. 그렇죠. 이거 지금은 시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저희가 마지막 거래라서 이제 21년에 그 전세를 준 게 마지막 거래라서 그 이후에 뭐 매매는 2020년인가에 5억 9,500인가 이렇게 6억에 된 게 있고 지금 이게 세대수가 작으니까 잘 이렇게 거래가 많지 않아요. 매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2020년에 실거래가로 매수가 찍힌 게 이제 한 6, 7억 되는 건데 6억 정도 될 겁니다. 5억 9,500 정도 될 거고. 근데 전세로 지금 6억을 주고 있다고요? 6억 4천이요. 와, 더 주고 있는 거네요. 왜냐면 전세가 또 21년, 22년 더 많이 올랐잖아요. 야, 그렇구나. 예, 정리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건 어머니 명의 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한 2013년에 이제 중소기업 게임 회사의 QA로 처음 취업을 해서 이제
월급을 그때 뭐 한 연봉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초봉을. 그래서 그 정도 받으면서 월 한 180 정도 받으면서 저축을 시작해서 뭐 열심히 모아서 와이프랑 16년에 결혼할 때 1억을 저희가 모았어요. 저희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와이프는 또 이제 공무원이고 성실한 저랑 달라요. 와이프는 되게 성실한 타입. 저는 이제 이런 타입인데. 그래서 16년에 저희 신혼집으로 신도림역에 현대 3차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별도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 주차장이 되게 큰 게 하나 있어요. 3층짜리가. 그러니까 그거 허물고 새 아파트 올리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보통 수직 증축이나 수평 증축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별동 증축이라고 사업성이 좀 괜찮은 거예요. 따로 하여 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넓은 땅의 아파트 중에 주차장이 아파트 뭐 한 잘하면 2개 못해도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그냥 땅이 지상에 3층짜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아파트 짓고 지하 주차장도 이미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럼 지하로 한 층 정도 더 파서 주차를 밑으로 넣으면 아파트를 그냥 새 걸 하나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또 거기 뭐 신안산선도 이제 24년에 거기 또 이제 완공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거기를 17평 아파트를 대출을 1억 5천 정도를 받아서 2억 6천에 매수를 하게 돼요. 사실은 제가 부동산 제 마음은 한 14년 적어도 한 15년에는 사고 싶었는데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저희 집안이 크게 굉장히 여유롭다가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돼서 막 빚을 많이 지게 된 그런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자. 마음속으로는 선제적 투자를 하고 싶은데 행동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늦추는 거예요. 사실은 2015년 말부터 이제 구하기 시작해서 계약서상은 16인데 계약은 뭐 거의 15년에 했을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구매를 하고 저는 당시에는 부동산 뭐 글도 남겼지만 폭등을 뭐 확신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살고 2억 5천에 전세를 주고요. 저희가 1년 뒤에 이제 전세가가 저희가 매매한 가격이 된 거죠. 그 30년 된 아파트에 6천에 45 월세를 살면서 지금 중림 사이버빌리지라고 서울역하고 충정로역 사이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구매를 하고 거기를 또 이제 세를 주게 되고 대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당시에 2016년 17년 사이에 저희 자본 1억이 있었고 대출은 한 4억 5천에서 5억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주식도 조금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고 지금은 어쨌든 신도림 아파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제 비과세를 매도를 했고요. 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5억 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억 6천에 사서 5억 800? 저는 한 5억 3천에서 5천은 받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확신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잠깐 내려갔죠. 완전히 시장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비과세로 팔까 더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비과세로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는데 중개사님한테 이거 연말되면 6억에 팔 것 같아 너무 아깝다. 그래서 실제로 그 20년에 그 아파트는 실거래로 6억을 찍었고 지금은 실거래가로 한 7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팔았고 지금은 그 중림 사이버빌리지라는 서울역 서부 쪽에 있는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관악구 당공역이라고 요번에 개통한 신림선 있는 데 있어요. 그쪽에 실거주용 빌라를 구매를 2억 9,500만 원에 20년에 구매를 해서 지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 빌라 하나에 2주택자, 다주택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대출은 이제 뭐 엄청 많이 줄었어요. 한 3억 정도? 대출 막 5억 이렇게 막 썼다고 했잖아요. 이제 상승장의 중후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많이 줄이고 뭐 신용대출 이런 거 다 갚고 뭐 자동차도 한 대 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 서울 아파트 2채 빌라 한 채 있었는데 한 채는 이제 그 신도림 그거는 이제 매도를 한 거고 비과세로. 그럼 현재는 서울 아파트 한 채와 빌라 한 채.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너무 많이 드네요. 진짜 우선 첫 번째는 원래 그럼 계속 잠실에 좀 사셨던 건가요? 그거를
제가 PPT 보여드려도 네. 될까요? 제가 나름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게 말로 하면 지루하잖아요. 네. 그림 안 지루해요. 지금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나름 재밌는 스토리라서 우리 그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80년대까지 좀 거슬러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뭐 투자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뭔가 아픔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게 뭔가, 그리고 뭐 나름 풍요로웠다는데 뭐 얼마나 잘 살았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22년까지 한번 스토리 끌어갈게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 지금 PPT 보시면 이게 접니다. 82년생이에요. 여자아이 같아. 네, 82년생. 나름 보시는 것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42살이니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 금반지 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벌써 태어날 때부터 저는 저희 집안이 누나가 2분 계세요. 셋이에요? 네, 저까지 이제 그 자녀가 3명인 거죠. 딸, 아들.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 귀했겠네요. 막내 아들이고 아직은 이 남아선호 사상이 이때 남아있을 때니까, 뭐 할머님도 그렇고, 어머니나 아버님도 압박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축복받은, 집안에서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고생 안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금반지도 끼워주고, 했고.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 사업이 되게 잘 됐을 때예요. 그 충북 음성에서 카페트 공장 사업을 하셨는데, 돈을 많이 잘 버실 때라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그 예일 유치원이라고, 은평구 구산동 쪽에 보면은 서울 서북 쪽 은평구 구산동 쪽에 보면 예일 그 사학재단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뭐 디자인 고등학교, 중학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나름 그쪽 지역의 명문입니다. 저희 그렇구나. 중구 남산 쪽에 리라 초등학교랑 이 은평구 쪽에 여기 예일 알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옷을 보시면 이게 88년인데 뭔가 좀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뭐 스키도 타고, 이때는 스키장에 가면 제 기억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스키를 이렇게 즐기던 문화가 아니니까 서민분들이. 그래서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잘 살았다. 잘 살았다. 근데 왜 잘 살았냐면, 저희가 왜 여유가 있었냐면, 요게 80년대 어떤 상징하는 이미지들 제가 좀 모아봤어요. 86년에 뭐 우리 경제의 봄이 왔다. 그 다음에 올림픽이 있었죠, 88년에. 요거 보시면, 요 기간, 제 빨간 박스 친 요 기간을 3조 호황이라고 부릅니다. 3조 시대라고 써있네요. 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와. 저금리, 저유가 하면 최근 몇 년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금리, 저유가? 네. 그렇죠. 지금 유가가 엄청 올랐다고 한 5년, 6년 동안 유가가 굉장히 나갔고, 금리가 뭐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부동산, 아니면 뭐 사업, 모든 분야, 뭐 월급쟁이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에 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당시에는 우리나라 주식가가 한 100 정도 됐어요. 100. 이게 500이니까 이게 1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코스피가 10배 상승합니다. 1000. 요 90년대 초반에 찍었던 코스피 1000을요. 2005년, 6년까지 못 넘어서게 돼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외환위기로 뭐 500까지 찍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10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 코스피 10배가 오른 게 2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18년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2배 되는데 18년 걸렸는데 10배 가는데 한 5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기회가 많았던 시기죠. 투자든 사업이든.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 아버님께서 카페트 공장을 이제 충북 음성에서 하셨는데, 당시에는 여기 이제 나름 80년대 중산층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페트를 거실에 하나 까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 집도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조금 40대이신 분들은 보시면 다 이게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여기 뭐 전축, 뭐 워크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국내 판매도 잘 되고, 우리나라 기업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해외 수출도 잘 되고 해서 돈을 많이 모으게 돼요. 그 당시에 여기가 저희가 살았던 한남 아파트 82년에서 88년까지 여기가 지금은 재건축돼서 브라운스톤으로 재건축이 됐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나왔던 그 예일
사학재단입니다. 나 축구장이잖아. 축구장.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셨냐면 저희 어머니 80년대 중후반에 가정주부셨거든요. 네. 그냥 여유 자금으로 1억 있으셨어요. 그때 1억이면 제가 한국은행 가서 뭐 같이 환산하니까 뭐 지금 한 3억 8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체감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당시는. 그 돈으로 그 고속터미널, 이제 강남 쪽 반포 고속터미널 쪽에 상가 자리가 하나 나와서 그거를 살까 하셨는데 이제 은행 이자가 더 좋으셨대요. 그 월세보다. 이때 워낙 금리가 높을 때니까. 그래서 그냥 은행 이자 받아먹는 게 좋아서 투자 같은 거 모르시는 분이셨으니까 안 하셨고, 저희가 여기서 돈을 모아서 이제 잠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잠실로 장미 아파트라고 부동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실주공 5단지 옆에 있는 장미 아파트인데 지금 이거 재건축. 그죠, 재건축 추진 중이죠. 여기 이제 팔동이라고 여기 살았는데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뭐 수영장, 뭐 테니스장 있고 멋있잖아요. 막 2,800세대 되고 여기에 이제 46평 아파트 방 5개, 화장실 2개, 전용 120 이사를 갑니다. 이게 방이 여기가 뭐 부모님 방, 큰 누나 방, 작은 누나 방, 제 방. 그리고 요거는 그 집안의 일을 도와주시는 가정부 같은 그 선생님들이 이 당시에는 이제 거주형으로 많이 그걸 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거주형은 아니고 이제 도와주시러 이게 특정 시간에 오시는 형태였는데, 그래서 그런 방, 이런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게 됐죠. 잠실 쪽에 뭐 꾸준히 사셨냐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집안이 이제 또 은평군 조금 외지기도 하고, 아버님 충북 쪽에 사업을 가시니까 좀 멀잖아요, 거리상.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가 그 둔촌주공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좀 모시고 그런 문화가 있는 시기니까 근처에 살아야겠다 해서 잠실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우선 궁금한 게, 네. 잠실에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좀 적을 두고 최근까지도. 그죠.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그쪽에 계시고 저는 이제 지금 계시고. 네. 그러니까 전세를 주시고 강동구 쪽으로 가셨지만 집을 보유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시니까 네. 이게 계속 시세에 밝으시고 체험을 직접 하셨으니까 우선 궁금한 게, 만약에요. 만약에 하락장이나 요즘 좀 변곡점이 와서 심심찮게 이제 잠실 아파트도 가격 좀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도 뭐 저도 많이 뉴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남 아파트도 떨어지고 하락했대요. 그러는 건가요? 그 많은 분들이 부동산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성처럼 얘기하잖아요, 특히. 그쵸, 무슨 뭐 부동산 불패시나. 불패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요? 네. 부동산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다못해 그 KB 부동산 시세,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KB 부동산 시세 가셔서 혹은 제 책을 보셔서 주요 아파트들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굉장히 잘한 일이 뭐냐면 실거래가를 그때부터 2006년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게 없었으면 여전히 어떤 이런 부동산을 선동하는 분들의 말에 휘둘리겠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KB 부동산 시세에 가셔서 과거 데이터 찾기 보시면 2006년부터 실거래가나 KB 시세가 다 나옵니다. 보시면요. 강남권 혹은 뭐 재건축 아파트, 비싸다는 아파트 하락장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재건축도요? 예, 더 많이 떨어져요.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40%, 50% 하락도 합니다. 그래요? 실거주용 아파트, 우리가 말하는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에서 한 4억에서 한 9억 정도 되는 요 정도 아파트들은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오히려 싸니까. 한 1억? 많이 떨어져야 뭐 1억 5천 정도? 그렇구나. 9억대 아파트가 뭐 한 5, 6억대 아파트는 1억도 안 떨어질 겁니다. 하락장에 와도.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들은 첫 번째로 별로 안 올라요. 오르는 폭이 적고, 두 번째는 실거주용 아파트의 특징은 지금 살기 편하고 뭐 출퇴근 좋고 이래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뭐 GTX가 들어온다. 여기 뭐 지하철역이 뚫릴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지하화 사업을 한다. 이런 호재로 올라간 것들은 그 호재가
실현됐을 때의 가치를 미리 땡겨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뭐 충정로, 뭐 서울역 이쪽 보면 부가현 뉴타운 뭐 2구역, 3구역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들 지금 빌라 막 조그만 거 다 썩어가는 30년짜리 빌라가 프리미엄만 뭐 한 10억, 11억 해요. 빌라 가격은 뭐 8천만 원 하는데.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럼 그걸 내가 한 12억 주고 사면 나중에 분양가도 또 뭐 추가 분담금 이것저것 내용 한 5억 정도 드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받으려면, 새 아파트 받는다면. 근데 그렇게 팔리는 이유는 뭐 마레프로 유명한 아현동이나 아니면 뭐 신촌에 거기 뭐 그랑자이 맞나? 뭐 신촌 그랑자이. 네, 뭐 그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비싸단 말이에요. 거기가 뭐 한 13억, 14억, 15억, 뭐 20억 하니까 그럼 얘는 더 연식도 새 거고 단지 규모도 크고 여기서도 가까워 얘가 새 거가 되면 얘보단 더 비쌀 거니까 지금 새 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거나 뭔가 불확실성이 있죠. 재건축은 아직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가격을 조금 다운하지만 미래에 될 새 아파트 가치를 주변에서 평가를 해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사는 사람도 그게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경제 위기가 오거나 부동산 뭐 공급이 늘어나거나 규제로 꺾이게 되면 이 재건축은 잘 갈 수가 없어요. 분양이 안 되면은 다 조합원들이 그 손해를 져야 되니까 조합원들이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빌라나 낡은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연기되는 거죠? 연기되는 거죠. 언젠간 하겠지만 이게 사업성이 좋으면. 그러면은 지금 같이 지금 요 8평짜리 낡은 30년 된 빌라 가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될 거니까 약간은 쳐주겠죠. 야, 여기가 영원히 안 될 그런 사업성이 되는 지역이 아니니까 하겠지만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재개발이. 재건축 아파트는 어쨌든 내가 실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동 아파트 오래됐지만 주차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하지만 학군 좋고 어쨌든 안에 리모델링 싹 수리해서 살면 괜찮잖아요. 반면에 재개발 빌라들 같은 경우는 주차도 안 좋아. 막 녹물 나오고 이건 뭐 나 혼자 고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언덕배기에 막 또 이렇게 서민 주거지다 보니까 뭔가 아이를 넓은 집에서 마음 놓고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훨씬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남이고 무슨 뭐 재건축 재개발이고 뭐 대장 아파트고 공급이 많아지고 지금처럼 거시경제 세계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침체가 뭐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침체가 오면 많이 빠집니다. 다만 실거주용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좋고 혹은 지금까지는 교통이 불편했는데 지하철역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제 위기가 왔는데 나는 지하철역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당공역이라는 그 신림선 그 경전철에 있는 빌라 지금까지는 애매했어요. 거기가 신림역까지 걸어서 뭐 한 10분 15분 또 위에 뭐 7호선 장승배기역까지 뭐 걸어서 10분 15분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는 있지만 조금 먼 그리고 뭔가 애매하게 이 도심지옥이 돌아가는 지하철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하면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해졌거든요. 2호선, 7호선, 1호선, 9호선을 10분 내로 갈아탈 수 있고 집 앞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락기 때 만약에 이런 게 완공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짓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가격이 하락했다가도 남들보다 덜 하락하거나 조금 오르죠. 빨리. 왜냐하면 이때 하락기가 오면 실거주 가치가 최고예요. 무슨 뭐 미래 투자성은 이제 물 건너갔고 하락기. 네, 하락기 때는 다들 규모를 집을 비싼 거 팔고 줄여가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거나 대규모 개발이 완공이 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하는 지역에 있는 집이나 아파트 어떤 부동산들은 빌라를 포함해서 남들보다 덜 떨어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하락기에서 더 상승,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탈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하락기 때도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있으면 덜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뭐 내 눈앞에 일자리가 뭐 엄청 큰 그 뭐 산업센터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오피스가 지어지고 있거나 이제 지하철이 뭐 5년 뒤면 안 사요. 5년 뒤에 언제 사요? 한 2년, 3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세가라는 건
여기 지하철역 2년 뒤에 생길 거니까 전세 5천만 원 올려주세요. 올려줄까요? 2년 뒤에? 네. 안 올려. 나랑 상관없잖아요. 실거주죠. 그렇죠. 전세입자분 입장에서 2년 뒤에 살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뭐 그거 완공되는 게 뭐 내가 쓸 게 아니잖아요. 뭐 한 3개월 뒤면은 뭐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출퇴근할 때 쓰니까. 근데 어쨌든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경험을 못하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완공이 됐다 하면은, 그러니까 매 집주인은 2년 뒤에 완공되니까 올리고 싶지만 못 올리죠. 하지만 2년 뒤에 완공이 되면 전세입자 분들이 여기 되게 싸고 좋다. 옆에 빌라나 아파트보다 저렴한데 교통이 좋아졌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나빴으니까 전세 금액이 낮았잖아요. 근데 생겼는데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주변만큼 이 전세금이 못 따라갔단 말이죠. 매매가는 이렇게 있더라도.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가 하락을 방지해주고 밀어 올려주게. 그래서 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 확정된 호재. 확정된 호재. 그러면은 아까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주변에 네. 예를 들어 이제 구축 아파트가 예를 들면 시세가 15억 정도예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빌라 1억짜리 빌라인데 막 프리미엄이 11억, 12억이 붙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하락장이면은 이게 15억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실거주 아파트라고 해도 15억 정도 되면 제 생각엔 그래도 뭐 20%에서 못해도 3억은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 이게 만약 떨어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건가요? 재건축 만약에 프리미엄을 10몇억 주고 샀으면?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자산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집이 있고 내가 살 집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라는 건 지금 재개발 빌라라는 건 내가 실거주하기엔 컨디션이 되게 안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 10억에 넘는 돈을 샀다는 건 내가 대출을 연끌을 해서 샀다든지 신용대출을 해서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뭐 내가 사는 집 주택담보대출 받고 해서 샀겠죠. 여유자금으로. 여유자금으로 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게 사업성 분석을 잘 해서 예를 들면 목동의 아파트나 아니면 잠실주공 5단지나 뭐 압구정 현대라든가 뭐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지금 현행의 재건축 규제 수준으로도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것들은 시간의 문제이지 10년 걸릴 거냐 20년 걸릴 거냐의 문제이지 분명히 재건축이 돼요. 버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지역이에요. 하지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경기가 꺾이게 되면 이제 그 물 건너 간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손해 보고 미분양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추가 분담금 뭐 2억 3억 내는 것도 벌벌 떠는데 5억 6억 내세요 미분양 났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 압구정이나 목동 아파트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추가 분담금으로 막 2억 3억 더 내라고 하면은 부담 느끼시는 건가요? 부담을 느끼죠. 왜냐면 그분들이 압구정 현대 뭐 이런 쪽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반포 쪽은. 근데 목동 정도만 해도 중산층, 중상층, 미들 어퍼 클래스라고 하죠. 이런 분들 많이 살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가 예전에는 그 고척동에서 이제 신혼 시작했다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서민층 수요들도 많이 구매를 했고 여전히 보유율이 꽤 높아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잔뜩 끌어서 들어간 투자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뭐 우리가 괜찮은 아파트라고 하는 곳들도 생각보다는 돈이 없다. 내가 내 손에서 1억, 2억, 3억 갑자기 그냥 여유자금 가진 분들 많지 않잖아요. 최근에 둔촌주공 사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추가 분담금 1억 올리자니까 그 돈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어렵고요. 또 이런 고급 지역들은 문제가 뭐냐면 임대주택을 만들기가 싫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용적률 우리는 높여서 막 닭장 아파트 만들기 싫고 외부인들 오기 싫다. 우리만의 성 같은 옳은 주거 문화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만의 지역을 나와 균일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채우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용적률 200%까지 올리지 말고 1대1 재건축하자. 예를 들면 뭐 저기 동부 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추가 분담금이 2, 3억 수준이 아니죠. 저 신동아 아파트 저 용산 쪽에 있는 거 거기 지금 추가 분담금 1대1 뭐 분담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5억 6억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도.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진짜 삶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되면은 내가 임대 아파트도 적게 받고 동향도 막 한강변으로 잘 빼고 이 쾌적하게 5억 6억을 내서 만들면 상승장이면은 뭐 5억 6억을 투자해서 10억 이상 오를 거고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오를 건 확실한데 그건 맞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업장은 다 멈춘다. 웬만한 사업장.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 그 대표님께 네. 조금 직접적인 질문. 잠깐 얘기가 중간에 했어요. 질문이 그런 1억짜리 재건축 빌라 사면 그 프리미엄 10억 주고 재개발 위험하냐고 하셨잖아요. 내가 금리가 오르고 이게 가격이 뭐 11억 주고 샀는데 이 빌라가 뭐 4억 이렇게 떨어져요. 4억. 프리미엄 포함 4억. 11억에서? 네. 그럼 한 7억 되는 거네요? 아니 7억이 프리미엄이 빠져서 4억. 그렇게도 빠져요? 그렇죠. 이건 안 되니까. 와, 엄청 빠지는구나. 그 8평 12평짜리 30년짜리 빌라에 전세는 뭐 1억 5천밖에 못 받을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많이 빠지죠. 거기 팔려고 해도 미분양 나고 지금 서울에 미분양 그러니까 문단을 보세요. 재개발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반포에도 미분양이 나고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역 주변에 서울역 센트럴제라고 되게 좋은 아파트 있거든요. 거기도 미분양이 나고 강북에 저기 경희궁자에도 미분양이 났단 말이에요. 반포도 미분양 다 미분양 났어요. 서울의 수도권도 마찬가지. 그때 2013, 14년 그때 말하는 그쵸. 뭐 한 15년까지도 미분양 때 있었습니다. 경기도로 말할 것도 없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저렴하게 내 집을 찾는 실거주자 입장에서 돈 있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지금은 대출만 있고 그런 사람이 갑이었지만 그러면 여기는 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2년 뒤에 분양 이제 완공이 된대요. 근데 미분양 나서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가에서 뭐 2천만 원 빼드립니다. 혹은 할인 분양도 했거든요. 막 30%씩 3억짜리 분양가면 뭐 2억 2천에 막 분양하고 건설사 시공사에서 이거를 사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를 줄게요. 계약금 500만 원만 막 이랬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막 사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애프터 리빙하고 막. 네. 중도금 대출 막 70% 80% 해주고 네. 금리가 그때 막 2% 1.8% 이랬잖아요. 원금도 안 갚았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투자자든 실거주자 입장에서 집을 살 때 그런 내가 2년 뒤에 1년 뒤에 확실하게 살 수 있고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새 아파트 대단지를 사겠어요? 아니면 언제 그렇죠. 재개발될지 모르는 빌라를 사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빌라들은 또 구역이 또 해제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재개발. 그러면은 막 업자들 와가지고 신축 빌라 막 지어대고 하면 이제 노후도가 깨져서 재개발 사업성이 아예 여기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되기도 해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럼 프리미엄이 11억 붙었던 게 그냥 마이너스 프리미엄 가기도. 그러니까 그냥 1억 5천짜리 빌라 30년 된 거 반지하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용산 같은 땅은 여기는 아니면 또 이제 그 건축행위 그 제한구역이라고 그걸 못하게 막아놓은 구역들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사이버빌리지 옆에 중림동 398 지역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노후도 깨질 일도 없고 하락하더라도 언젠가 될지 그런 빌라들 위치가 있어요. 그럼 부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가 살 집 충분한 거 뭐 3, 40평짜리 있고 대출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있고 뭐 고정금리 묶어놨고 우리 버는 수준으로 봤을 때 뭐 경제 위기가 와도 예를 들면 내가 뭐 공기업 다녀요. 무슨 상관이에요. 경제 위기가 나랑 공무원이거나.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11억 프리미엄을 주고 13억을 샀지만 이게 뭐 4억 5억으로 반토막 나더라도 버티면 난 버틸 수 있어. 대출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7년, 8년, 10년 기다리다 보면 이런 재개발, 예를 들면 뭐 장인 뉴타운도 그렇고, 뭐 신길 뉴타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지역을 가진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리미엄이 붙은 재개발, 재건축 얘 자체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경제적인 체력, 위험, 리스크 관리 이거에 따라 달라진. 그게 괜찮다고 하면 나 자녀가 뭐 5살이니까 얘가 한 25살 될 때쯤엔 돼 있겠지. 안 되면 말고 떨어지면 이분 분들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떨어지면? 네, 떨어지면 좋아요. 또 사? 아니죠. 뭐 그것도 있겠죠. 내가 여유가 되면 워낙 저렴하니까 거저먹기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자녀한테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요? 15억짜리 증여는 그게 얼마입니까? 50% 하면 얼마? 30%만 해도 얼마예요? 야,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하락했을 때 전세 끼고 부담부 증여로 하면 뭐 증여세 뭐 한 5천만 원 나올까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승장 오면 떳떳하게 자녀분 입장에서 새 아파트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 좀 들어오고 정권 바뀐 다음에 들어오면서 좀 핫했던 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가서 투자하는 거? 저는 뭐 제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제가 투자에서 강조하는 철학이 하나 있어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위험에 빠뜨리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예, 말씀하시죠. 이게 일기 신도시를 내 실거주 겸 투자, 무주택자분들에서 뭐 신혼일 시드라든가 그쪽에 어떤 직장에 위치가 있으셔서 출퇴근하기 좋으셔서 자녀 키우기 좋으셔서 혹은 신혼을 시작하기 좋으셔서 실거주 겸 투자로 뭐 주택담보대출로 내가 감당 가능하다. 혹은 뭐 한 2년 정도 안에 갚을 수 있는 신용대출 정도. 또 윤석열 정부 때 뭐 첫 집은 뭐 80, 70% 해준대잖아요. LTV. 그런 거 고정금리로 받아서 하는 거는 추천해요. 단 내가 향후 내 직업 안정성을 고려해서 제 직업이 비정규직이거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혹은 내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직업 혹은 프리랜서다. 그럼 대출 규모를 좀 줄이셔야 될 거고요. 뭐 맞벌이인데 한쪽은 정규직이고 뭐 한쪽이 공무 이러면 좀 더 늘리셔도 되겠죠. 직업에 따라서 감당 가능한 대출 규모를 하셔서 실거주 겸 투자로 일기 신도시 하는 건 대찬성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버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도 시간의 문제지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국가에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리모델링은. 단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절대 요번 상승장의 분당을 포함해서 평촌, 뭐 일산, 뭐 부천, 중동 그런 쪽 재건축이 가시적으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정권 내에서.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요번 상승장이 뭐 한 4년 5년 더 가더라도 절대 재건축 돌입을 못할 거라고 봐요. 그 전에 하락장이 올 거고 재건축 재개발 얘기는 쏙 들어갈 거고 제 생각에는 뭐 분당도 최소 15년은 있어야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시작이 15년? 완공이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당 1기 신도시는 90년대 초반, 뭐 중반 아파트들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 많이 됐죠. 5대 광역시나 경기도에 뭐 음마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목동도 있고. 저 음마 아파트 대학교 때 그때 얘기 나왔었던. 네.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보다 급한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사업성이 1기 신도시보다 더 잘 나오는데도 못 간 애들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이거를 1기 신도시를 다 동시에 재건축하고 오래된 60, 70년대 아파트, 80년대 아파트 재건축하면 전세 폭등 납니다. 전세가. 먼저 부셔야 되잖아요. 그 몇만 세대, 몇십만 세대가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서민형 아파트, 뭐 서민형 빌라부터 전세가가 폭등을 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쪼개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1기 신도시보다 급한 애들이 먼저 있고 그렇죠. 1기 신도시가 나중에 재건축하더라도 사업성이 좋고 먼저 시작하기 좋은 분당이 먼저 갈 거고 그 다음에 뭐 평촌이 가지 않을까 싶고 뭐 일산이나 이쪽은 좀 늦게 갈 거 이런 애들이 다 되고 나서 순서가 다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주 겸 투자로는 추천드리고요. 정말 투자 목적 있잖아요. 우리 웅단 책방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뭐 다주택 투자 하시는 단기적인 투자로 들어가시는 거면 크게 물릴 수도 있다. 뭐 지금 거시경제 여건이 막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5년 정도까지 부동산 상승을 보지만 뭐 이 리스크 대비도 해야 돼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 제 행동은 다른 거예요. 예상은 상승을 하지만 제 행동은 다주택자지만 하나가 빌려고 대출을 확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발을 이렇게 걸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가야지. 요참에 나 이렇게 빠져야지.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승과 행동이
생각은 공격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행동은 방어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1, 2 신도시 뭐 이슈로 뭐 법률이 통과가 된다거나 상승장이 온다거나 또 오르겠죠. 지금 또 요즘 많이 떨어진 구역들도 있으니까 많이 오르겠죠. 하지만 타이밍을 잘 보고 파셔야 될 건데 여러분이 대출이 많으시다면 특히나 집이 뭐 2채, 3채 있다 이미 안 하셨으면 좋겠어. 2채, 3채 있으면 있는 거를 1, 2채 정리해서 대출을 줄이세요. 나름의 공부 속에서 나온 뭐랄까 거주 겸 투자? 아니면 뭐 이렇게 경제적 자유가 아닌 경제적 안정. 자유를 위해서 위험한 게 아니,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행복을 장기간 동안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위험이 적은 투자를 철학으로 갖다 보니까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감당 가능한 대출 범위 네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대출 가능하다는 감당 가능한 대출 범위라는 건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네. 내가 자본이 제 자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한 그냥 대기업 직장이나 중소기업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내 돈이 한 6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뭐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4억 이상 대출은 좀 권하고 싶지 않고요. 이 소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대출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대출 뭐 6억, 7억 뭐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되면. 그리고 그 원금과 이자를 뭐 요즘은 5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고도 한 달에 우리가 쓰는 생활비가 너무 쪼들리지 않고 또 자녀 계획이 있으면 자녀 교육비 정도까지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받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월 소득,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금 떼고 다 떼고 순수하게 이자, 이 대출 원금 이자까지 빼고 원금 대출은 빼고요. 뭐 4대 보험 이런 거 다 빼고 유지비 다 빼고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 달에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의 뭐 한 50%에서 60% 정도가 원금 이자 갚는데 나간다면 여유가 한 4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혹은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번다 맞벌이로. 내가 원금 이자로 뭐 대출 이런 거 다 떼고 뭐 보험료 다 떼고 한 400 정도가 남아요. 500이 세전 소득, 400이 세후 월급이에요. 그럼 이 중에 뭐 한 월 200 정도? 까지는 뭐 원금 이자 갚는데 쓰셔도 상관없다. 100만 원 정도로 생활비, 뭐 교통비, 뭐 자녀 교육비. 이 수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뭐 500이 아니라 뭐 한 800 정도를 법니다. 세후에. 그러면은 50%가 4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60%, 뭐 500만 원, 550만 원까지 원금 이자 감당하셔도 200에서 250으로 아껴 살 수 있잖아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소득만 보고 하시면 경제 위기 때 박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우리가 뭐 월 세후 400 보니까 200만 원 원금 이자 대출 갚는 거 일도 아니겠네. 실제로 뭐 계산해보면 우리 한 150밖에 안 쓰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 저축도 가능하잖아요. 아직 아이도 없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셨다가 경제 위기 침체라는 거는 직장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어렵고 정리해고도 많고 IMF 때도 있었고 2008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또 내가 근무하는 여건이 사양 산업일 수도 있고요. 그럼 둘 중 한 명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건 이제 끝나는 거죠. 아니면 일이 너무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못 버티겠어요. 아니면 길 가다가 내가 교통사고 당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길 가다가 오토바이 치여가지고 한 6개월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 생활비가 안 나오네. 6개월 최소 1년 정도는 최소 1년 정도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직장을 잃을 수가 있다. 내가 그만두든 회사가 망하든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 있든 아니면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 한 2천만 원이 필요하든 그런 변수가 있을 때 버틸 수 없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둘이서 500 버는데 한 명이 뭐 250만 원 버는 분이 빠져나갔다. 그럼 완전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명이 직장을 1년 정도 잃더라도 버틸 수 있는 플랜을 짜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대출을 한 3천만 원 더 받는 거예요. 이 3천은 투자하는 돈이 아니라 비상금인 거예요. 이게 한 명이 직장을 잃거나 해서 2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의 원금 이자로 다 나가면 얘 미쳐버리거든요. 하락하는 게 팔게 돼요. 못 버티고. 근데 통장에 1,000, 2,000, 3,000 정도 두둑하게 돈이 있으면 적자가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나더라도 얘가 뭐 한 30개월, 20개월은 2년은 버텨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직장을 구하거나 뭐 소득을 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끌에서 샀을 때 내가 뭐 이거 뭐 일기 신도시 요 이슈 보고 뭐 오피스텔 이런 거 한 1,000, 2,000 갭으로 지방에 아파트 사가지고 올랐을 때 한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 한 2, 3천 남겨올 거 이러려고 하면은 이 여유 자금까지 투자로 또 들어가잖아요. 위험한 거지.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때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파산을 하고 지금 저처럼 경제력을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 싸네. 그때 이제 막 후려쳐가지고 사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안전하게 포지션을 지금 가져가고 있으신데 네. 앞으로 3년이라고 하셨나요? 더 상승을 보고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하고 수도권은 전 상승을 보고 있고요. 이 지방은 이제 입주 물량 따라 다르겠지.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2, 3년 동안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그 수요와 공급 쪽이에요. 부동산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그 어떤 핵심을 크게 두 개만 뽑자면 저는 하나는 금리와 돈 유동성이라고 하죠. 세상에 돈이 얼마나 풀리나 뭐 양적 완화 이런 거 있죠. 혹은 금리가 낮아서 얼마나 돈을 빌리기 쉬운가. 두 번째는 이제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어떤 일자리 혹은 사람들의 심리 산업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적 요인. 이쪽은 국제적 요인이죠. 이거 뭐 미국이 돈 푸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가 따라 올라. 얘는 지금 환경이 계속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책 쓰던 1년 전만 해도 뭐 테이퍼링 하는데 3년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래서 저 그렇게 쓰다가 막 내용도 엄청 바꿔야 됐는데 지금은 뭐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거시경제 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죠. 얘 국내 요인은 하지만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여전히. 이건 2024년까지 서울의 그 입주 물량은 너무나도 부족해요. 수요 대비. 너무나도 부족하고 25년까지도 아마 부족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경기도권도 지금 수원 쪽이나 이쪽은 입주 물량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은 24년까지 답이 없다. 입주 물량이. 그럼 얘가 이 유동성과 금리라는 이 실질적인 부담과 사람들의 심리가 요 국내적인 수요와 공급을 억누를 수 있느냐. 저는 정말 잘해도 약보합 정도로 억누르는 게 최선이고 웬만해서는 강보합 혹은 상승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격이 이 수요 공급을 이 심리와 저금리, 고금리로 억누르더라도 혹은 정책적으로 억누르더라도 매매가는 늘 수 있지만 전세가, 월세가는 폭등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월세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가 안 오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데 중저가 주택, 빌라 혹은 아파트, 고가 아파트 포함해서 월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한 2배는 오른 것 같아요. 지금 화곡동에 뭐 24평짜리 빌라 한 2년 된 거 지금 그게 6천에 100을 받거든요. 이게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이게 화곡동의 그 빌라촌에 그 수많은 빌라를 6천에 100을 받는다고? 그게? 와, 그게 예전에는 뭐 6천에 뭐 한 50, 60, 요 정도 받던 거거든요. 2년 전만 해도. 월세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이자가 비싸고 전세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월세로 가는 건데, 이 월세가 또 매매가에 이제 붙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이 월세 이만큼 내느니 전세로 살자. 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는 하락하고 월세가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전세가가 하락하는 매매가가 붙을 때 또 투자 수요가 붙을 겁니다. 갭 투자 수요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보면 경제의 제1원칙 수요 공급에 의해서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 요인도 센 게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대비를 하시는 거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조금 질문을 드렸던 건
이제 강남 아파트도 네. 하락장이 오면 네. 떨어질 수 있다. 막 떨어질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막 정말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조금 뭐 언급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리센츠나 네네. 뭐 잠실의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하락폭이 리센츠나 엘리트 이런 것들은 엘리트. 되게 지금 실거주 환경이 좋잖아요. 자녀 키우기 좋고 이미 인프라가 성숙했고 그런 아파트들은 하락폭이 분명 잠실주공 5단지나 장미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적을 거예요. 얘네는 재건축이니까. 그렇지만 얘네도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하락장 오면은 뭐 몇 년에 걸쳐서 최소 20% 정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 책에 보시면 지난 하락장 때 하락이 아예 없었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1000, 2000? 아니면은 50% 떨어진 아파트, 뭐 3억, 4억 떨어진 아파트도 있고요. 하락이 아예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고 오른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사례를 이제 그래프와 함께 그런 아파트들 특징이 뭔지를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이런 실거주용 아파트는 하락기가 오더라도 아예 떨어지지 않는 걸 기대하는 건 지금은 쉽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 참여정부 때는 강북 아파트들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올랐으니까 안 떨어진 거고 지금은 워낙 많이 올라서 아예 안 떨어지진 어렵겠지만 하락폭이 분명히 적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 폭락론자분들이 기대하는 반토막 절대 안 나고요.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면 많이 떨어져야 한 2억 2억 5천? 반면에 이런 투자성 강한 건 뭐 50%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재건축 아파트를 선진입할 하락기 때 싸게 잡으려면 이런 애들이 되게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걸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 반면에 실거주 아파트를 찾으시면 실거주 아파트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지금에 맞춰서 그냥 실거주 아파트를 사서 인플레이션 해지도 하는 게 하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득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네.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조금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의 이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 요인이 재건축이었는데 그게 훼손된 거잖아요. 언제 될지 몰라. 아니면은 GTX B나 C 노선, A 노선은 타고 있잖아요. 이건 시간의 문제지 되잖아요. 여기는 안전하죠. 반면에 B나 C 노선은 지금 뭐 예타 통과, 뭐 면제 받는다, 뭐 이제 곧 탄다지만 중요한 건 파고 있지 않잖아요. 경제 위기 때 오면 뭐 지하철 연기된 거 되게 많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그 1997년에 발표가 났어요. 그런 거예요? 25년인가 완공 예정이 24년? 그러니까 30년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때 뭐 2010년, 2000년 막 이럴 때도 부동산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신안산선 호재 막 언급하시죠? 당연히 하죠. 뭐 신안선선 한다, 뭐 옛날에 뭐 3호선 한다, 뭐 그러니까 뭐 9호선 한다, 아니면 저 김포 같은 경우는 뭐 저기 9호선이나 5호선이 뭐 연장된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 좀 뭐 골드라인밖에 없. 그러니까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 진짜 무섭네. GTX B나 C가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그 힘으로 올라갔던 아파트들은 신축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겠죠. 둔촌주공의 미래. 제가 뭐 재건축 전문가는 아닌데 그걸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뭐 진짜 그런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알 텐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재건축 이제 눈앞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연기가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밀리고 있죠. 연기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근데 거래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매매를 한다고 하면? 올해 12월 정도부터 그 매매 가능한 그 요건에 맞는 집들이 있어요. 규제에 풀려 있는 지금도 가능한데 올해 12월부터인가면은 이게 뭐 재건축을 들어갔는데 뭐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뭐 조합 설립 시점이지 뭐 관리 처분 시점이지 거기서 몇 년 동안 이게 진행이 안 되면 3년인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진행이 안 되니까 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12월부터는 꽤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될 수도 있죠. 야, 그러면은 혹시나 이게 계속 연기되고 이러면 파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 분양이 중요한 게 나는 지금 빚쟁이란 말이에요. 조합원은 남의 돈으로 다 짓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한 리스크가 위험하죠. 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집 주택담보대출로 계속 사업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을 해서 내가 뭐 확정 분양가가 나와서 내가 뭐 추가 분담금 1억을 내든 1억 5천을 내든 확정이 되면 내가 그것만 리스크를 지면 되잖아요. 근데 분양을 계속 미루고 분양가 상한제 풀리는 걸 기대하고 뭔가 이 시공단에서 뭔가 양보하길 기대하고 이러다가 분양을 못하고 뭐 한 2년 뒤, 1년 정도 끌다가 저는 4, 5년까지 집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어요.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뭐 경제연구소에서 그런 거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은행도 얘기하고 뭐 미국도 뭐 난리치고 그러면은 미분양 나오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꺾여요. 근데 여긴 이미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잔뜩 꼈잖아요. 분양대금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지금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년 지날 때마다 막 계속 한 가정당 뭐 5천만 원 1억씩 계속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거예요. 질질 끌다가 이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돈 줘 왜 돈 안 주니네. 아니면 계속 유치권 상태로 한 10년 가겠죠. 그걸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있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너무 쉽게 보시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됐다는 건 모든 책임을 내 가지고 손해도 내 가지고 이익도 내 가지고. 와, 그렇구나. 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을 하는 거네요. 네. 조합장이나 임원분들은 이 사람들이 뭔가 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대표해서 일을 처리해주는 대행자일 뿐이에요. 와,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네. 조합 임원분들은 이렇게 사업이 망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잘 나오거든요. 거기도 뭐 이렇게 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한 10년 끌면은 몇 억씩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자기 집이 날라가도 그런 월급이나 어떤 뭐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이런 것들로 돈 많이 벌어요. 조합원 분들만 망합니다. 네. 그 조합 둔촌주공은 요즘 또 근데 이제 비대위를 만들어서 조합원분들 중에 뭐 국회의원 하셨던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공기업 다니셨던 분들 이렇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비대위 만들어서 이제 조합장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워낙 규모가 크니까 서울시에서도 좀 개입하지 않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매매가 된다고 해도 투자 목적으로 내가 이걸 저렴하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반대죠, 당연히. 너무 리스크가 큰데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굳이 왜 그렇게? 왜냐면 여러분이 상승장 때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하시면 하락기 때 그냥 아무 리스크 없이 거저먹을 수 있는 투자들이 많아요. 하나 여쭤보면 그 아파트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빠지는 거는 네. 잠깐이라고. 뭐 6개월, 네. 뭐 1년? 그리고 다시 상승한다고. 그게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말씀하시나요? 그냥 뭐 강남 아파트나 뭐 대부분 서울 수도권은 네. 좋잖아요. 네. 이렇게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인구가 계속 몰리고. 네.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잠깐 빠지고 다시 급반등을 한다. 제가 이거 혹시 인터넷으로 그 실거래 보여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셔가지고. 이게 말로 하면 설득이 안 되니까. 설득이 아니라 긴가민가 하잖아요. 여기가 2004년 때 10억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참여정부 시기에 폭등을 해서 뭐 한 23억 간 것 같아요. 여기 점이 이제 실거래가 아닐까요? 요 선은 KB 시세, 요 점은 실거래가. 그래서 23억 정도 찍고 2008, 2009년 이때 뭐 금융위기 온다고 할 때 뭐 17억까지 떨어졌다가 뭐 보통은 한 20억 정도 거래가 됐겠죠.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고 다시 오른다 뭐 그런 얘기시잖아요. 뭐 1년 정도. 근데 보시면은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죠. 2013년 여름까지. 그래서 요거 한 15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0한 3억 하던 게 뭐 한 15억, 한 8억이 빠졌으면은 몇 프로죠 이게? 10%가 23억이니까 뭐 한 30%, 35%? 근데 이건 한 건 아니에요? 한 건이죠. 근데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여기가 23억에서 뭐 한 20억 정도 3억이 빠졌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체력이 있거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이분들도 아마 이게 뭐 버티다 파신 분도 계시지만 뭐 딴 데 이사 가려고 파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런 점들이 있죠. 요런 점들. 이런 점들은 내가 급한 거예요. 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나 대출이 못 버텨서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요 기준으로 가더라도 이때 2013년 이때쯤 되면은 한 17억, 23억에서 17억, 그래도 6억은 빠진 거. 여기 점들 되게 많잖아요. 저것도 많이 찍히네요. 네, 여기 뭐 요 시점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저기서 이제 못 그가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렇죠. 너무 오래 빠졌네요. 2006년에 사서 내가 2013년까지 7년 기다렸는데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팔겠지. 팔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때 보면은 23억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 1년 기다렸더니 21억, 뭐 20억, 뭐 오히려 떨어지게. 네, 이때 갔더니 19억. 이 점을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나? 뭐 이때 뭐 한 15억.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뭐 공급이지 뭐 없다, 뭐 바닥 쳤다, 뭐 인데 16억. 이때 던지는 거. 그래서 이때 던지는 거죠, 이때. 그렇구나. 네,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때 사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실거주 아파트 하나 보여요. 실거주 아파트. 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요거 아까 이제 둔촌주공 이런 거 사지 말고 하락장이 아예 저런 걸 사라는 거죠. 그렇죠. 둔촌주공이 하락장 맞으면은 이거보다 더 크게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량 지역이니까 이 하락폭이 그나마 적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재건축 추진을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건축을 아직 추진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을 추진을 안 하니까 본격적으로 폭등을 안 했죠. 근데 둔촌주공 추진하니까 미래의 아파트 가치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락장이 오면 미래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안 되고 하락장이가 떨어지고 뭐 조합 거기 문제 있다더니 막 폭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트리마지 엔딩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 사도 되고, 만약에 둔촌주공이 안 되면 서울에 이런 아파트들 많잖아요.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괜찮으시면 뭐 그 하락 폭이 적은 아파트. 네, 그렇다는 거. 네. 그 더 큰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비싼 거? 이 일산이나 분당 이런 데 하락기 때 막 50% 떨어졌거든요. 분당도요? 그렇죠. 분당도 떨어졌죠. 분당은 특히나 광교 신도시 입주까지 겹쳐가지고 판교, 광교 막 이쪽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까지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일산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10년 전에 여기 호수공원에서 막 드라마도 찍고 그랬어요. 호수공원이 지금은 흔하지만 당시는 유니크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한 10년 15년 됐으니까 되게 인프라가 성숙했잖아요. 이쪽에 주염역 쪽에 보시면 대형 평수가 그때는 그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대형이 대세였거든요. 지금 좀 중소형이 아니라. 이런 아파트들 보시면 여기 보세요. 폭등하죠. 4억 하던 게 10억까지 갔어요. 10억. 1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10억 5천 4억 하던 게. 여기서 점들을 막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온다고 하니까 얘는 5억 9천 1년 만에. 압구정 현대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여기는 그래도 지금 살기도 좋고 당장에 내가 삶을 프라이드 가치도 있고 미래의 재건축도 될 거고 모든 게 완벽하고 시간의 문제지 재건축 될 거고 여기 살기도 좋잖아요.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죠. 출퇴근도 불편하고 이 지역이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쪽은 아니잖아요. 여긴 투자 수요로 훨씬 올라간 지역이니까 재건축 추진하던 단지도 아니었어요. 여기는 그런 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빠지네요. 네, 실거주 아파트지만 투자 수요로 투기성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2008 금융위기 잠깐 지나고 이거 우리는 잘 버텼어 하고 잠깐 2008, 9년에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빌빌거리다가 이거 뭐 부동산 위기 아니래 하면서 이게 다시 7억 2천으로 올라가죠. 10억 7천 찍었다가 5억 8천 찍었다가 이거 다시 올라갈 거야 하고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진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 2억 5천 2004년에 4억 천 하던 게 2008년에 10억 7천 갔다가 2013년에 4억 천으로 도로 떨어집니다. 여기는 이 아파트의 가치를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평가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무리하게 대출을 가면 안 돼요. 그렇구나. 네, 근데 여기를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그냥 일산에 살기 좋고 나 큰 평수 좋고 내가 거주 목적으로 거주 겸 투자를 했다고 해봐요. 안정적인 대출 범위로.
그래서 뭐 한 요 정도 때 샀다고 해봅시다. 6억 3천 정도에. 그래도 많이 오를 때 샀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까지 살고 버텼으면 10억 5천이 지금 최근 시세거든요. 그럼 내가 2006년쯤에 6억 3천 정도에 못 모르고 샀어요. 하지만 그냥 안정적인 대출 범위로 샀어요. 그래서 난 부동산도 모르고 그냥 여기 살기 좋아서 애들 키우기 좋아서 그냥 쭉 살긴 되게 좋거든요. 지금까지 살았으면 여기도 10억 5천. 내가 산 가격이 뭐 30% 이상은 오르죠. 근데 이제 소형 평수는 중소형 24평이나 33평은 수요가 훨씬 많잖아요. 찾는 사람이. 하락폭도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떨어지는 아파트들을 보여드릴게요. 실거주용 평수와 교통과 편의성을 가졌던 아파트. 제가 산 아파트도 딱 그런 아파트예요. 여기 사이버빌리지. 여기 충정로역하고 서울역 도심권에 가까운 사이버빌리지 2001년식 아파트거든요. 이거 33평 보시면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쵸? 이게 분양가가 한 4억 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2001년에. 그러니까 7억 조금 안 되게 7억 조금 안 되게 매매가가 6억 2천 뭐 한 6억 5천 뭐 정도 됐겠죠. 6억 2천 요 정도까지 조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이죠. 직선. 얘는 뭐 하락이 없어요. 뭐 기껏해야 뭐 1,000만 원, 뭐 6억 1,500 빠졌네. 1,500.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사셨던 분들은 아이 뭐 부동산이 많이 오른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야, 충정로가 그러네요. 여기는 지금은... 도심권 출퇴근 뭐 시청 광화문 가기 너무 좋잖아요. 걸어서도 가거든요. 시청이는데. 경희공자의 옛날 버전. 근데 과거가 그랬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집값 폭락한다는데 뭐 나랑은 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데 사셨던 분들은 그냥 여기서 잘 살다가 이거 그냥 뭐 13년 이때 나는 안 떨어졌잖아요. 나는 그대로죠. 실거주라서 안 빠진. 딴 데는 많이 떨어졌죠. 투자성이 있는데. 그러면 13년, 14년, 15년 이쯤에 이거 팔고 나하고 갭이 줄었잖아. 얘는 나는 별로 안 올랐어. 얘는 폭등해서 재건축으로. 그렇다가 나는 그대로 가고 얘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폭이 줄었잖아요. 그럼 이때 요거 팔고 뭐 둔촌주공을 가시든지 뭐 잠실주공을 가듯이. 아,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 사도 되는 거군요. 만약에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2020년으로 보면 안 되고 요 만약에 2009년부터 15년 요 사이에 그쵸. 그게 지금 만약에 해당하는 그런 실거주 아파트가 있다면 실거주 겸 투자로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이 집을 17년에 샀잖아요. 이때 17년이면은 뭐 17년이니까 요 시점이 폭등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때서 지금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여기도 너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하락기가 오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때는 너무 적게 올랐으니까. 이때는 강북은 끝났다 하던 시기거든요. 네, 얘도 떨어지겠지만 얘는 하락폭이 훨씬 적을 거예요. 아까 그런 일산 아파트나 요 잠실 뭐 재건축처럼 40% 30%가 아니라 얘는 뭐 한 10% 많이 떨어져요. 하나만 더 올 수 있어요? 분당 뭐예요? 제2의 거의 강남권이잖아요. 네. 경기도의 대장. 네. 나홀로 아파트나 저렴한 서울이나 아파트들 24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한 6억 7억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많이 빠지겠네요. 훨씬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똑같은 논리. 안 올랐으니까? 안 오른 것도 있고 비싼 거는 뭔가 좋으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이쪽에 서울에 보시면 서울의 서남쪽 끝에 보면 여기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고 이런 데 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실거주로 어떠세요 하면 대표님 왜 이런 데를 소개시켜주냐고. 여기 뭐 아무 호재도 없지 않냐. 그런 데가 있거든요. 여기 서남쪽 보면 지하철역도 멀어요. 여기 보면은 금천구에 여기 밑에가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 서울 경기 끄트머리에 관악벽산타운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지하철역에서 되게 멀죠.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걸어서도 못 가요. 이거네요. 그리고 여기가 산이거든요. 여기 산 폭포가 있습니다. 아파트 뒤에. 네. 그리고 여기 길이 막 경사가 이래요. 이렇게 가팔라요. 그러니까 뭐 장점이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초중고가 다 있고
자기들만의 아파트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뒤에는 산, 앞에는 가파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절벽 같은 산에 우리만의 아파트들이 있고, 요새 같은. 예, 요새 초중고 다 있고, 관공서 다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이쪽은 금천구 특징은 이쪽에 서민형 빌라들이 많잖아요. 이쪽의 장점은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심리가 섞이길 싫어하는데 못 와요. 다 우리랑 비슷한 처지예요. 서민 어떤 친구들. 그래서 학원 이런 건 여기 다 있어요.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벽산 아파트, 여기 특히 5차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 보면은 지금도 가격이 저렴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이게 거래 건수가 많죠. 점이 실거래니까. 와, 완전 가려버렸네요. 이런 거는 실거주용, 진짜 아까 중림사이버만 가도 가격대가 세단 말이에요. 이거는 서민형은 아니에요. 중산층형이지. 이런 게 진짜 실거주용 아파트인데, 이런 거는 그냥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를 때는 수요가 계속 많고, 나갔다가 돈 좀 벌면은 더 좋은 데 가고, 조금 더 중심 가야지, 조금 어려워지면 일로 오고, 뭐 더 힘들어지면 시흥 쪽 빠지고. 그래서 여기는 뭐 못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래 건수가 많아서, 막 2억 하던 거, 33평이 2억 하던 거, 2억 3천, 4천 하던 거, 한창 올랐을 때, 뭐 3억 8천? 그러니까 뭐 50% 오른 거죠. 이런 거 한창 떨어졌을 때 2013년 뭐 이때 매매가로 2억 9천. 그러니까 뭐 그냥 뭐 5천만 원 떨어지냐 오르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안 오르냐? 똑같이 올라요. 이거 여기 이때 뭐 2억 9천밖에 안 했다. 2006년에 2억 2천밖에 안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거 매매가로 7억 5천 나옵니다. 지금 조금 시장이 그러니까 7억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 위치가, 그러니까 실거주자의 관점, 내가 돈이 적은데, 야, 여기 가보시면은 2,000세대 되거든요. 경사가 있지만 나름 잘 지어서 경사를 잘 억제를 해놨고, 처음에 올라오는 이 길은 경사가 너무 크지만 불편하지만 한번 단지 내에 들어서면 굉장히 아늑하고 지하 주차장도 있고, 뭐 편의시설도 잘 되고 초중고 다 몰려있어서 되게 살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적다. 이런 거. 그러면 저게 지금 2017년부터 보면 만약에 2017년에 4억 정도 했고 지금 예를 들어 뭐 한 7억까지 오른 거예요. 한 2배 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저거는 빠져도 2배 올랐는데도 빠져도 아무리 많이 빠져도 제 생각에는 6억. 아무리 많이 빠져도. 그렇구나. 실거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실거주 아파트. 그리고 저렴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수가 작을수록 덜 빠집니다. 그러니까 17평, 18평은 안 돼요. 세 자녀가 24평.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은 33평보다 오히려 더 덜 빠지죠. 이런 애들은 뭐 비슷해요. 그래픽가 비슷하죠, 아까랑. 이런 애들은 지금 뭐 6억 지금 매매가가 뭐 6억 정도 조금 안 되잖아요. 6억, 5억 9천 하잖아요. 이런 애들 뭐 많이 빠져봐야 뭐 5억? 한창 어려울 때. 그리고 금방 회복할 겁니다. 이런 애들은. 그 대신 적게 오르죠. 다른 데보다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많이 오르는데. 퍼센트로 따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입지 좋고 투자성 좋고 이런 데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런 애들은 얘네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가서 적당히 오르고 적당히 조금 떨어지죠. 근데 이런 애들 중에 호재가 실현되는 데가 있으면 대박이네. 1억 빠질 게 5천밖에 안 빠지고 5천 빠질 게 아예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거.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이번에 신림선이 개통했잖아요. 요거 신림선 제가 가진 빌라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개통하면서 야 2호선 갈아타기도 좋고 7호선 갈아타기도 좋고 1호선 9호선 갈아타기 좋으니까 교통이 편해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던 분들이 혹은 여기 있던 분들이. 근데 이게 난곡선이라고 해서 이거를 요렇게 해서 여기 난곡동 있어요. 제일 저렴한 주거지. 난곡동으로 해서 여기 관악벽산까지 연장하는 경전철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될진 몰라요. 뭐 28년까지 한다고 해도 될지 안 될진 모르죠. 근데 만약에 뭐 한 3, 4년 뒤에 진짜 이걸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거잖아요. 남곡동이 좋겠네요. 남곡동 좋죠. 근데 내가 여기 아파트를 샀더라도 얘를 벽산을 돌면 지금은 독산역 가기 버스 타고 멀잖아요. 근데 요 난곡 지선을 타고 한 10분 정도면 신대방역이나 아니면 뭐 이쪽을 간다. 더 좋네. 그러면 지금은 강남 쪽 출퇴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2호선 타고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 1억 빠질 게 아예 안 빠지거나 뭐 3천 빠지거나 그럼 그때 이걸 팔고 상급지로 갈 수 있겠죠. 이게 실거주용 아파트라는 게 네. 전세가랑 많이 붙어 있다가 저렇게 보면은 붙어 있다가 지금 이제 매매가가 조금 올랐고 전세가도 올랐지만 조금 갭이 벌어지기는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그 뭐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전세가율이 그래도 갭이 적으니까 조금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세가 이 붙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전세가가 늘 붙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투자성이 너무 적어서 그런 지역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벌어졌다는 건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실제 전세 가치에 비해서 매매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 그럼 요거는 하락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세가 전세를 밀어 올리고 결국엔 이게 내려와서 붙어요. 단지 얘는 가격 매매가 투자성이 좋은 건 매매가가 이렇게 폭등해 있잖아요. 뭐 전세가도 막 30%, 40%? 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전세가 또 계약갱신권 아닌 거 보면 아파트가 5억 8천인데 전세가 뭐 3억 6천 정도 나오니까 이게 10%가 6천이라고 치면 1억 2천이라고 치면은 뭐 한 60에서 65% 되는 건가요? 뭐 강남 이런 데는 뭐 30%, 3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매매가 하락폭이 적죠. 보통 전세가 매매가에서 매매가가 한 20% 이상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7, 80% 되면 서울은 뭐 거의 떨어질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분당 한번. 네, 분당 한번 보시죠. 분당은 이제 되게 힘들었죠. 천당 아래 분당 불리다가 지금이야 재건축 이슈로 뜨겁잖아요. 네, 분당은 또 이제 지금이야 뭐 판교 아니면 뭐 이쪽에서 핫하지만 원래 분당은 또 요 서현 아닙니까? 서현. 서현 이내. 네, 서현 이내 여기 분당 중앙공원. 이 시범 아냐?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는 제가 평수 큰 거부터 작은 거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많이 떨어진 거 큰 거. 78평. 여기 되게 많이 이거 크죠? 233세대 60평짜리. 그러니까 크다는 건 경제 위기가 오거나 어려울 때 내가 팔고 줄이기도 쉽잖아요. 돈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사업이 망했어요. 팔고 가도 되잖아요. 이런 애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훨씬. 보시면 박살났죠. 여기도. 한 7억 5천 정도 하던 게 13억 5천 정도 될까요? 이게 13억 5천? 갔다가 2008 금융위기 터졌을 때 8억 5천으로 떨어지고 13억 5천 같은 게 8억 5천. 거의 원 상태로 왔네요. 원 상태로 떨어졌다가 또 2009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잠깐 반등했다고 했죠. 이거 경제위기 아니다. 그래, 이거 뭐 안 나와. 이거 뭐 한 12억 3천. 12억 3천 다시 어느 정도, 이거 잠깐 뭐 조정온 거야. 하다가 이제 입주 물량 터지면서 여기는 판교, 광교, 신도시 물량의 위쪽에 내곡동,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 반가마부터 폭탄 맞고 이제 이러면서 뭐 그냥 폭락하죠. 폭락해서 뭐 더 떨어졌어요. 여기. 저 때도 또 버티다가 이제 내놓는 거. 버티다가 이제 막 6억 9천에 내놓고 7억이. 반값 50% 폭락해죠. 50% 반값. 반값이네 진짜. 진짜 반값. 그렇구나.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많이 찍혔어요, 좀 더. 네, 그 대신에 얘는 상승이 일산보단 일산은 거의 20년 다 와서 19년 돼서야 상승 시작하지만 여기는 상승 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서울이 이제 너무 비싸다. 서울 뭐 15년, 16년 너무 많이 올랐다니까 이제 분당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17년부터, 18년부터. 근데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7억에서 20억 간 거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또 얼마요? 여기 지금 뭐 20억 넘었잖아요. 이게 실거래인가? 18억 정도 하는 건가요, 이게? 매매가로? 이게 보고 싶은데 안 나오네, 이게. 네, 매매가로 어쨌든 지금 뭐 한 18억 정도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어섰죠, 얘도.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여기서 잘 계셨던 분들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릅니다. 근데 영끌하시는 분들이 파산하는 거예요. 신용대출 받고 막 이런 것들. 그럼 평수가 작은 거는 어떨까? 제일 많이 찾는 거 33평. 언제나 수요가 많은 국민 평형이죠. 이런 애들도 떨어졌지만 아까랑 다르죠. 그래프가 많이. 하락폭이 확연히 적잖아요. 그러네요. 완만하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투자성 막 그때 규제 효과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대형이었어요. 대형. 세금 이슈 때문에 커야 됐어요. 큰 거 하나. 그러니까 막 가수요가 몰려 들어가지고 야 여기 천당 아래 분당이 60평 이런데 뭐 또 여기 막 수지 용이 이쪽에 막 아파트들 대형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게 트렌드였어. 트렌드. 그렇구나. 그러니까 뻥튀기 됐다가 야 이렇게 큰 아파트 필요 없고 뭐 관리비 많이 나오고 안 되겠다. 근데 33평은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실거주용, 그러니까 이 분당이라는 지역에서도 실거주형 평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실거주용 아파트는 아니죠. 가격대가 좀 센 거니까 아까 벽산 이런 게 실거주용 아파트 가격대고 하지만 평수가 실거주용 평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3억, 한 4억 정도 하던 게 뭐 한창 올랐을 때 여기도 많이 올라서 뭐 7억 5천, 6억 7천 이렇게 올랐지만 얘도 떨어졌지. 그래도 얘도 정점에 비하면 꽤 떨어진 거예요. 정점에 6억 7천 찍다가 4억 7천 떨어졌으니까 2억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 뭐 한 25% 떨어진 거죠. 5억까지도 떨어졌네요. 그죠? 한창 낮을 때는. 그러니까 20-30% 떨어진 20-30% 떨어진 거죠. 아까보단 낫네. 아까는 무슨 뭐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이니까. 그리고 아까 건 팔기도 어려워요.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럼 24평 볼까요? 우리가 24평 이거 하나에서 다 나오네요. 네. 이 아파트 하나에서. 이거 되게 보기 편해요. 와 여기는 뭐야? 여기는 떨어지질 않았어. 아니 여기 3년 거라 그래요. 3년이라. 얘는 아까보다 더 거의 안 떨어졌죠. 얘 상투 잡은 사람은 손해 거의 요 정도에서 거래했잖아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거주군요. 실거주가 큰 평수에서 어려워요. 작은 걸로 줄이면 수요가 40평에서 30평대로 많이 오죠. 근데 30평대 사는 분들도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아니 내가 너무 영끌해서 사서 그 팔고 20평대로 오잖아요. 그럼 수요가 3인 가족, 1인 가족, 2인 가족, 4인 가족 뭐 아껴서 살면 5인 가족도 살죠. 저도 5인 가족이 13평 살았으니까. 그러면 24평, 33평은 수요가 빨리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덜 떨어지는 네, 덜 떨어진다. 요즘 뭐 대형이 대세다, 대형이 트렌드다. 그건 돈 있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거고 실거주 할 분들은 24에서 33. 그럼 더 작은 것도 하나 볼게요. 더 작은 거 이런 거 12평 전용 8평짜리 원룸, 투룸 이런 거. 이런 거 안 떨어지죠. 근데 안 오르죠, 주면. 그렇구나. 이런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기울기가 이때는 거의 다른 24, 33, 40평은 이 당시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씩. 막 1.5배, 2배씩 갔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안 올랐죠,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이건 뭔가 지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거주 가치는 별로 안 좋았어요. 옛날에 여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한두 명 사는 집이죠. 빨리 떠나고 싶은 집이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들이? 가계구조의 변화? 재건축 되지 않을까, 일기 신도시가. 그래서 그리고 투기 수요. 워낙 이 전세 매매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아까 24, 33보다는 하락기 때 얘 자체의 힘이 약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하락할 요인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KB부동산 이용하시면 여러분도 부동산 전문가 아까 무슨 뭐 강남 아파트는 안 떨어진다 뭐 잠깐 무슨 6개월 떨어집니까? 3년, 4년, 5년 떨어지는데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게 네. 너무 명백해지는데 그러니까 우선 진짜 앞으로 하락이 오든 하락이 오지 않든 우선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실거주네요. 그렇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네. 실거주를 할 수 있다면 네. 그거는 어느 타이밍이라도 사도 네. 사실 하락폭도 크지도 않고 네. 버티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위치를 잡아야 예를 들면 앞으로 뭐 인구가 줄거나 일자리가 그러면 안 주는 되고. 지역은 안 되고. 그리고 뭐 그러면은 약간 이제 뭐 삽을 뜨진 않았지만 그런 호재가 네. 아까 그 관악산 그런 네. 사례처럼 그런 게 또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뭐
조금 그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는 실거주라면 사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난곡선 같은 경우는 예정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반면에 뭐 저기 동북선은 지금 파고 있어요. 저기 서울의 동북쪽 뭐 노원 쪽에서 이렇게 오는 그거는 파고 있으니까 그건 뭐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주변에 빌라나 아파트 실거주로 사시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면은 강남 위주로 좀 생각하고 네. 좀 굵직굵직한 거 생각하고 네. 강남이면은 진짜 떨어지지도 않고 뭔가 아성 네. 같은 뭔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쵸. 오늘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네.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잠실 거의 토박이로서 네. 실제 경험도 그러셨던 네. 거고. 너무 우리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의 금액은 기껏해야 9억 이하일 거예요. 대출 받아도. 그게 많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민이나 흑수저분들은 3, 4억대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들 뭐 경기도권에 20년 된 아파트들 2, 3억짜리일 텐데 과대표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동산 채널이나 경제 채널이나 우리 신문 기사도 전체 국민 중에 순자산이 우리나라가 평균이 40대가 뭐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맨날 10억, 15억, 20억, 40억 이런 아파트들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리고 그런 데는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오르는 시장이고요. 우리가 진짜 관심 가지고 공부해야 될 건 이런 실거주용 아파트들. 이런 데를 꼭 내가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직업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괜찮다면 전세 껴놓고 사놓는 거 괜찮습니다. 내가 신용대출을 뭐 한 2년에서 3년 내로 갚을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면 전세 껴놓고 사놨다가 나중에 내 집 들어가셔도 돼요. 정말 지금 시점에서 네. 지금 말씀해주신 좀 서민분들 네. 9억 이하의 아파트로 좀 접근 가능한 네. 그리고 추천하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한 군데 정도만 한 군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 딱 하나만요. 네, 하나만. 제 책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하나만 소개해 드리자면 네. 응달님이 골라주세요. 하나만 할 거니까. 서울에 7억짜리 28평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산에 33평짜리 3억대 중반 아파트. 그 다음에 동탄에 6억짜리 2015년식 33평 아파트. 많다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 뭐 빌라도 있고 서울. 그러면 서울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에 7억짜리 네, 아파트. 서울 7억대. 요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출 유제를 첫 주택은 70%까지 해주잖아요. 생애 첫 주택은 접근 가능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 이런 거 공개하셔도 돼요? 공개도 되죠. 네. 아까 저는 목적이 제가 맛만 보여드리고 책이나 어떤 이런 채널에서 맛만 보여드리고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 강의를 유료로 들으러 와의 목적이 아니라 청년분들이 제 책이나 강의로 내 집 마련 성공률에서 중산층 성장하고 고맙잖아요. 고맙잖아. 공짜로 가르쳐줬으니까. 나도 좀 도와줘요. 나도 좀 도와줘. 한 달에 한 10,000원씩 후원 좀 이걸 원해요. 다른 청년들을 좀 도와라. 이 호혜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916 여기 있거든요. 구로 1동역. 여기가 섬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위에는 1호선 철길이 지나가고요. 오른쪽에서는 경기도 쪽 광명 쪽으로 그 가산 디지털 가는 거. 그 밑으로 가는 1호선이 분기가 돼요. 구로역에서 여기서. 그래서 오른쪽은 철길 그리고 여기가 철도 차량 기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는 철도 인천 가는 게 맞고 오른쪽은 경기도 남쪽으로 빠지는 철도가 맞고 있고 서쪽은 안양천이 맞고 있고요. 그 옆에는 여기 서부간선도로가 또 맞고 있어요. 여기도 무슨 뭐 차 많이 다니는 도로, 남쪽은 또 무슨 도로가 맞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동서남북이 단절되어 있는 섬 같은 곳입니다. 육지의 섬이에요. 9일 섬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단점은 이렇게 뭐 차로 어떻게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막 돌아가야 돼. 이런 데 못 갑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요? 여기 처음 가면 많이 헤매세요.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한 30년, 40년 가까이 단절되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아파트들도 연식도 다들 비슷비슷하고요. 뭐 70, 80년대, 뭐 90년대 초반, 평수들도 비슷하고요.
초중고 여기 다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원 같은 거, 생활 인프라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단지 개수가 별로 없어요. 학교도 하나, 뭐 횟집도 한 두세 개, 스타벅스도 하나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이 없어요. 그 막 세련된 건 없어요. 그런 건 신도림 가야 있고 DQ부시티 이런데 대신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만 해요. 뭐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유해 시설도 없습니다. 여기 뭐 PC방도 잘 없을 거예요. 무슨 뭐 술집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를 다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여기서 옛날 우리 약간 8, 90년대 느낌으로 자전거 타고 막 태권도 학원 가고 여기서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머니들이 여기서 차 타고 학원 목동까지 라이딩 보내고요. 그래서 되게 공부하기 좋고 안전하고 또 이쪽 구로 오른쪽 대림 이쪽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저소득층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경부선. 전형적인 서민 주거지지만 굉장히 우리랑 균등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빌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균일한 단지예요. 이쪽에 보시면 중앙구로 하이츠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가 조금 연식이 됐습니다. 80년대 중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전용 70짜리 27평이라고 그러죠. 요게 지금 7억 1층 같은 경우는 7억이 매물이 나와 있고 위층 한 7억 5천 정도 나와 있는데 요즘 부동산이 그렇게 조금 뜨겁지 않잖아요. 잘하면 정말 잘하면 6억대 후반 아니면 뭐 7억 초반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전세 낀 거는 후려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하셔서 구매하시면 깨끗하게 리모델링 수리한 집들 보시면 되게 괜찮거든요. 구조가 투베이 옛날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27평이면 전용 59가 24평이니까 그렇게 작지도 않고 아이 키워서 살기 좋아요. 여기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기가 출퇴근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역까지 한 10분 걸어가서 1호선 타고 시청 쪽 뭐 그러네요. 집에서 도어투도어로 시청 광화문 이쪽 1시간 출퇴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호선 9일역 두 정거장이면 신도림이잖아요. 신도림에서 2호선 타면 강남도 1시간 정도 회사까지 도어투도어로 가능하고요. 뭐 여의도 영등포 가깝죠. 영등포 1호선 타면 뭐 한 15분은 갑니다. 그러니까 3대 1짜리 지역의 출퇴근이 가깝다. 그리고 은근히 무시하시는 가산, 구로 이쪽 그 금천구 그쪽에도 일자리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IT 일자리도 있고 그쪽도 버스로도 한 번에 간다. 그 다음에 인천 쪽, 뭐 부천 이쪽 일자리도 커버 가능하다. 그래서 은근히 일자리 접근성이 좋고 가격대에 비해서 어떤 학군이 괜찮고 또 다 평지입니다. 언덕 없어요. 그리고 가보면 따뜻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가격은 저렴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큰 거는 이쪽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 이슈가 있는데 이건 사실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는 소재였어요. 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글쎄요. 제가 뭐 5년 내로 된다 10년 내로 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 생각엔 15년 내로 정말 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어요. 뭐냐면은 3기 신도시에 우리 강명지구가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규모가 큰데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는 여기 차량기지를 광명 노원사동으로 이전을 하는 대신에 1호선을 그 광명 쪽으로 연장해 주려고 합니다. 광명 시흥 쪽으로. 그러니까 교통대책을 수립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광명시에서는 이거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지하화 해달라, 지하화. 차량기지가 밖에 있으면 주민 민원이 많으니까 지하로 해달라. 옥신각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광명에서 안 받으면 요즘 또 인천에서 자기들이 받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지어줘 놔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될 거다. 이게 되면 이쪽에 땅을 팔아서 뭐 이렇게 주상복합 같은 걸로 굉장히 큰 규모로 멋있게 만들 거예요. 상업지구랑 주거지요. 그럼 이쪽이 개발이 되고 구로주공 아파트 1, 2차는 지금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대지 지분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 안전진단도 끝났고 얘는 재건축 중인데 얘는 15년 내로 무조건 됩니다. 다음 상승장 때. 많이 올랐겠네요 지금. 많이 올랐죠. 얘도 10억은 합니다. 33평이. 얘는 자기 힘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로중앙하이츠도 현대상선이랑 이렇게 손을 잡으면 어찌 잘하면 재건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공업지역입니다. 중공업지역. 법률적으로 용적률이 400%까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요? 근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50으로 막아놨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저기 변창흠 장관님이 있을 때인가요? 무슨 그거 있죠. 공공복합 무슨 막 이런 나온 거 있어요. 보면은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600%까지 400%까지 올려주고 거기에 무슨 일자리랑 주거를 복합으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관점에서 준공업 지역은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중앙구로하이츠는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 재건축이 될 수도 있는 여건을 미래에는 가지고 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내 주변의 아파트들이 재건축돼서 어떤 상가 같은 게 좋아질 거고. 호재도 있는 거네요. 호재도 있다. 단 확정된 호재는 하나도 없죠 지금. 확정된 호재는 이쪽 서부간선도로 여기 공원화. 지화화는 끝났어요. 이 위에 공원화를 하면서 이쪽을 이제 안양천 가기 쉽게 여기를 지화합니다. 네.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확정된 호재는 약하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강한 게 있고 금액대가 저렴하고 무엇보다 지금 자녀 키우면서 살기 좋다. 서울에 가시는 분이라면.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런 집은 어차피 하락기가 와도 덜 떨어질 거고. 그렇죠. 아까처럼 또 한 10년 이렇게 살다가 버티다 보면은 네. 아까처럼 또 이게 급상승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호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부동산 공부를 좀 웅당한 책방 이런 데서 많이 공부하시고 또 제 채널 오셔서 공부하시면 하락기 때 계속 버티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무리해서 지금 투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은 무리하셨더라도 5년, 6년, 10년 길게 보면 돈 모을 시기가 있잖아요. 너무 사교육 많이 쓰지 마시고 현지를 즐기시되 2억, 3억 정도 저축을 하셨다면 하락기 때는 서울 좋은 지역에 미분양이 많이 납니다. 아파트들이. 아니면 좋은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때 그 돈 보태서 이거 팔고 가셔도 되고요. 덜 떨어졌으니까. 네, 아니면 이거 전세 주고 가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은 실거 주니까 또 전세가 많이 붙었겠네요. 전세가가 많이 붙죠. 좋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하락기 때 2014년, 15년 이럴 때 신길뉴타운에 레미안, 프레비뉴 이런 거 33평 분양가가 4억 한 3천 진짜요? 했을 거야 아마. 그게 왜 이렇게 저렴해 보이냐. 준공 6개월 미분양 났었거든요. 10개월 정도 진짜요? 걸려서 팔렸습니다. 제가 할인 분양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여기 이런 데서 살다가 미분양 나는 좋은 새 아파트들이 있네. 와. 신길뉴타운이 여기보단 상급지잖아요. 또 새 아파트고. 그쵸? 애도 이제 초등학교 갈 정도로 컸어요. 그럼 저런 거 분양 받아서 저렴하게 내가 한 1, 2억 모은 걸로 중도금 그게 70%까지 대출 나오니까 하락하면 대출 다 풀어줍니다. 네. 해서 하고 돈이 부족하면 난 전세 주고 그렇게 가신 분들은 대성공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또 보면 일산이나 동탄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산, 동탄에도 서울에 빌라도 있고 또 다른 지역 서울 아파트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책에서 너무 또 다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방송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시면서 또 책의 디테일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러면 또 다음 달에 한 번 더 댓글을 내주셔가지고 또 얘기 내주시면 어떨까? 그러게 저희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80년대부터 2022년까지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또 이제 도움이 정말 되시는 살짝만 드리면 저희 집이 지금 기준으로 치면 순자산 40억 정도 대출 없이 그 정도의 경기도 쪽에 땅도 많고 아주 되게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3억 정도 되는 빚을 그 모든 자산을 날리고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서 그런 다시 일어난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다음번에 출연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은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3년 부동산의 미쳐라의 저자이신 남덕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